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식사를 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겠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이 의지와 이 자세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성도 하고요. 이 소중한 시간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는데 한 9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자료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표도 좀 많고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구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세 가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이라는 거, 이건 아마 이제 인구와 관련돼 있는 생산 측면에서 이슈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제 인구 집단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 인구층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게 앞에 있는 게 문제라면요, 뒤로 갈수록 이제 여기 저는 이제 기회다라는 차원에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9할 이상의 숫자, 그리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재설정이 돼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가장 얘기의 테마의 아마 본질은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부제에 보시면 패스트 팔로우하고 퍼스트 펭귄이라는 두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인구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구가 그만큼 사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이제 상황이 만만찮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현장에서 고민들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또 수기의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단어가 패스트 팔로우입니다. 둘 다 영어죠. 영어라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만, 패스트, 빠른, 팔로우, 추격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특히나 이제 아까 여기 오대사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동북아의 경제 성장 모형의 핵심은 우리 추격 이론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제 분업 구조, 밸류 체인이 굉장히 각 국가 간의 역할 분담으로 인해서 좀 가성비 좋게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요, 능력도 있다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그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 앞에 있는 누군가의 족적을 잘 분해했고 그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따라갔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로우인데 패스트 팔로우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경제 추격 이론에서는 한국의 성장 모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앞에 있는 한국보다 조금 빨리 성장의 구도를 가져갔던 국가를 좀 잘 따라가는 경제 성장 모형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패스트 팔로우를 할 추격자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벽이라면 절벽 제일 앞에 서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아마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면 펭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절벽 위에서 쉬고 있다가 배고프면은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먹이를 이제 잡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펭귄들도 눈치를 많이 보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절벽 앞 위에서 이렇게 쉬어 있다고도 누군가가 뛰어내려야 그 뒤따라 이제 뛰어내리는 듯한 인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퍼스트, 그러니까 처음 뛰어내리는 펭귄이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퍼스트 펭귄의 운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타이밍 좋게 잘 뛰어들면 먼저 뛰어들었으니까 눈앞에 있는 먹이가 다 본인께 되겠죠. 그러니까 독점의 파워를 누릴 수 있습니다만, 잘못 뛰어내리면, 상황 판단을 잘못하면 그대로 천적의 아가리에 뛰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뭐 아니면 도라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퍼스트 펭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질서, 원칙, 상식들을 최대한 빨리 버릴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 패스트 팔로우 할 때는 앞에 있는 상식과 질서를 잘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 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는 기존과의 결별이 빠를수록 앞으로의 이슈를 장악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새벽부터 봐야 될 그림은 아닙니다만 조금 복잡하죠.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있다면 아마도 인구일 것이다라는 맥락들을 전체 그림으로 하나 더 그려본 겁니다.
중간에 써 있는 까만 라인, 요런 까만 라인이죠. 요거는 이제 선진국들 라인입니다. 한국은 좀 뒤늦게 경제 성장을 시작을 했죠.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게 한 200~300년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국보다 굉장히 빨리 앞서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뭐 찍해야 아마 1953년 전쟁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을 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C레벨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생산 함수라고 표현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인풋을 잘해야 아웃풋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인풋의 핵심이 뭐냐면 굉장히 경쟁력이 좋은 것을 저가에 공급해서 생산 요소로 투입하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량은 커질 겁니다. 결국 C레벨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생산 요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잘 모아서 프로핏을 맥시마이징하고 그 결과를 배분하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 주변에서 생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 요소는 과연 뭐가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전에 앞서 국제 비교를 많이들 하시죠. 우리 한국 상황에서 이제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유사 상황에 놓여 있는, 유사 결론에 놓여 있는 선진국들을 분해해서 그들의 벤치마킹이라든가 혹은 반면 교사를 좀 이제 흡수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만, 국제 비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겉이 비슷할지언정 속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겉만 비슷하다고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 뒤에서부터 시작하죠. 파란 라인입니다. 파란 짧게 시작해서 위로 싹 올라간 라인이고요. 선진국들은 좀 일찍 시작해서 좀 낮게 흘러가는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에는요, 어쩔 수 없이 생산 요소 중에서 자본제의 파워가, 비교 우위가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자본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무역이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죠. 유럽 같은 경우 여기 하나가 더 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유럽은 각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단일 경제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10억 이상의 단일 블록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토지라고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하면 토지, 노동, 자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최근엔 기술, 뭐 규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갑니다.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본인들이 가장 잘 구할 수 있고 가장 잘 쓸 수 있는 자원들을 특화시키는 방식으로 각 국가는 본인들의 경제 성장 모형을 완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과 미국 같은 국가는 당연히 자본주의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자본주의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전략들을 채택하게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 여기 하나 더 더해서 토지라는, 그죠, 시장과 관련된 이슈를 더 만들어냅니다. 동북아 같은 경우에는 자본 없죠. 자본 없고요. 토지, 글쎄요, 토지가 큰 경쟁력이 있을까요? 뭐 중국 정도 되면 워낙 큰 시장으로 표현합니다만 동북아 개별 국가 안에서는 아마 토지와 자본의 경쟁력은 비교적 없다라고 이해하신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가 뭘까? 어떤 요소 때문에 성장을 했을 것인가? 바로 노동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국가는 기본적으로 노동 집약형의 경제 성장 모형을 다른 국가와 달리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특화 모델로 채택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긴 시간 흐르다 보니까 성장 모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국가에서 자본제 국가의 성장 모형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발이 달라집니다.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국가에 맞는 방식으로서의 특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같은 국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인구도 적은데 기본적으로 자본도 나라 밖에 있는 거고요. 토지도 별로 안 좋죠. 이런 애들은 소위 이제 이노베이션이라고 표현하는 혁신과 관련돼 있는 특화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오늘의 경제 성장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 전쟁이 끝났어요.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C레벨이 다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넣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안 넣어도 되는 사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경제 성장 모형이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왜? 생산 요소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줄어드는 생산 요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부가가치, 이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C레벨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시계를 돌릴게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1953년에 주변에서 둘러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생산 요소란, 그리고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생산 요소란 바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베이비 부모죠. 한국은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요. 55년부터 63년 구간에 있는 9년 구간을 베이비 부모라고 통상 총칭합니다. 이렇게 해도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58년 개띠 생각하시면 돼요. 58년 개띠는 사실 잘못한 거는 줄 잘못 쓴 것밖에 없습니다. 55년, 63년 딱 한가운데 찌르면 58년 개띠예요.
57년이 58년보다 더 적지도 않고요. 59년생이 58년보다 더 뭐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딱 중간에 서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상징적 요소로 58년 개띠를 최근에 국민연금 이슈도 좀 수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58년 개띠가 2년 전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65세에 만 나이 65세에 진입을 완료했습니다. 얘기인즉슨 그들이 생산 가능 인구로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유지되던 이 연금 제도가 그들이 이제 수급 연령이 작아지게 되면 이건 유지 불능의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는 거. 그 선제적 차원에서 지금 뭐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최근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이슈가 더 강화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초기 단계에 58년 개띠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 요소, 생산 요소로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합니다. 연간 80만이 태어났어요. 숫자도 많죠? 숫자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하나같이 태어날 때부터 젓가락질하죠. 제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젓가락질. 오늘 다들 젓가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젓가락질을 한다는 얘기는 초기 단계에 조립 가공에 특화된 노동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하는 거는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숫자가 80만인데 하나같이 조립 가공에 특화된 노동들이 공급이 됩니다. 근데 경제성장 초기다 보니까 인건비는 싸겠죠. 이 레이버, 노동이 하나가 투입되는데 결과물이 하나가 나올까요? 둘, 셋 이상 나오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 집약형 산업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 벌면 캐피탈은 시차를 가지고 축적이 됩니다. 왜?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세금을 내면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은 강화되는 방식으로. 토지 빼고는 그래서 노동이 잘 움직이기 시작하면 재정 같은 경우에도 시차를 가지고 강화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들어갈 돈이 생기니까 새로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조립 가공에서 기초로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조립 가공이 우리가 선택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조립 가공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버린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의 경쟁력으로 특화시킨 것에 불과해요. 바로 이웃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도 똑같이 전쟁이 끝났죠. 한국 같은 경우 53년도에 끝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45년도에 끝납니다. 똑같이 전쟁 끝나고 나면 우리 평화로운 시기니까 애기들 많이 태어나죠. 어느 나라든 전쟁 끝나고 나면 베이비들은 부모처럼 코호트 집단이 크게 만들어집니다. 사실 한국의 9년 구간의 베이비 부모는 미국에서 전쟁 끝나고 나서 통계 분석을 해보니 직전과 직후와 구분되는 독특한 인구 코호트가 추출이 됐어요. 이걸 이제 베이비 부모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 그걸 한국에 그대로 갖고 와서 찔러 넣은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베이비 부모는 47년부터 49년생 3년 구간을 얘기합니다. 이 3년 구간에 연간 250만이 태어났어요. 한국은 아까 80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집중적인 어떤 그러니까 단가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이 친구들도 똑같이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본인들도 젓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조립 가공 요거는 이제 미국 애들이 버린 겁니다. 요거 잘하는 걸 가지고 잘 먹고 살았는데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당연히 단일 공간에서 숙련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인건비를 높여달라는 압력이 생기겠죠. 인건비가 좀 증가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프라핏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 산업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산업, 즉 노동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넥스트 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동기가 발생을 합니다. 일본이 그 동기가 발생하는 시점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바로 기초산업이에요. 즉 노동을 확 투입하지 않아도 부가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거고요. 그 결과가 기초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만들었던 조립가공은 누군가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둘러보니까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58년 개띠 들이 80만이 막 태어난 거예요. 똑같이 젓가락질을 하는데 오히려 능력은 더 좋은 친구들이 복격이 된 거죠. 그걸 한국이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일본이 기초하다가 또 재미가 없으니까 고부가로 넘어갑니다. 한국은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한국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국가가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동북아의 국제 분업 구조는 하나같이 노동 집약형으로 시작해서 그것들이 소위 수명에 달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국가 간의 분업 체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잘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 긴 시간 동안에 만들어냈던 부가가치를 한국은 굉장히 압축 고밀도로 경제성장 모형을 달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한국은 선진국을 넘어서는 GDP 성장률을 보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1980년대까지 했죠. 이런 압축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계기. 그래서 첫 출발은 바로 80만의 58년 개띠부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인구 덕분에 여기까지 온 사회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위기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은 경제 성장의 클라이막스는 찍은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저성장일까요? 고성장일까요? 통상 저성장이겠죠.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GDP 성장률이 3%가 됐다.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걔네들이 선진국이 아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우리 아시다시피 선진국은요.
내구 소비재의 교체 수요 말고는 추가적으로 뭔가 욕구를 발현해서 만들 수 있는 공급 체계, 수요 체계가 별로 없습니다. 즉 어지간한 건 다 갖추고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 GDP가 그렇게 높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 잠재 성장률이 2%가 넘어서는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한 10여 년 전부터 선진국의 진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선진국의 국민들입니다. 그것도 10여 년 전부터 국제 통계에서는 이미 선진국이 다 편입이 돼서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성장이라는 얘기는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을 적게 내게 되겠죠. 저성장은 곧 재정난을 의미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저성장과 재정난 이 두 가지가 없는 선진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선진국의 필수 조건은 성장이 안 되고 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뛰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선진국이 뒤를 따라서 성장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성장이 줄어드니까 재정은 더 악화되는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구조적으로 고착시키는 변수가 바로 인구 변수입니다. 우리가 저성장이라는 얘기는 머릿속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인구 피라미드를 생각할 때 진분수의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합니다. 밑에서 끊임없이 출생에 의해서 노동이 공급되고요. 위가 작은 거죠. 생산 인구분의 피부양 인구가 작은 거.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죠. 이랬을 때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생산 가능 인구가 하나같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소득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소득이 발생하면 소비가 나옵니다. 소비가 발생하면 매출이 늘어나죠. 매출이 늘어나면 조세가 좋아지면 복지도 강화되는 방식. 이거 즉 경제 확장형의 개도국 라인, 개도국 모델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피라미드 안에서 공고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DNA 속에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성장과 재정난이 구조적으로 고착시키는 변수가 바로 제가 인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는 바로 밑에서 이런 이 삼각형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됐으니까 덜 적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출생과 관련돼 있는 것들도 한국이 패스트 팔로우로 선진국을 따라갔으니까 그들보다 사실 조금 못하거나 덜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이죠. 인구병과 저는 이제 인구병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인구병과 관련돼서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출산율입니다. 한국이 뒤따라갔으니까 그죠? 최근에 한국의 출산율 혹시 얼마인지 한번 다 보셨죠? 이제 기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출산율을 외우고 있습니다. 네. 그 바쁜 사람이 한국의 출산율을 왜 외우고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0.7 수준입니다. 밑에 숫자까지 간다면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만 7.5로 살짝 조금 더 늘어났던 느낌들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0.7 뒤따라갔던 우리가 0.7이니까 그럼 앞에 갔던 선진국들은 한 0.3? 0.4?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뒤따라갔으니까. 그죠? 그럼 선진국은 보통 얼마나 될까요? 추정이 되실까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아직 2배 이상 더 높습니다. 1.5, 1.6까지 나옵니다. 자, 이게 한국의 저력이에요. 이게 에너지예요. 한번 출산하지 말자 하고 정해지면 선진국이 걸어왔던 경로를 이미 추월하고도 한참 전에 추월했습니다. 사실은 한참 전에 추월하고도 가장 낮은 단계. 일론 머스크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저희한테도 개인적으로 묻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니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니네 선진국 아니야?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나라잖아. 그런데 왜 0.7이야? 왜 0.7은 인구학적 통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통계입니다. 두 번째, 그죠? 0.7인데도 니네 사회 아직까지 잘 먹고 사네? 이런 포인트예요. 왜? 일론 머스크가 있는 미국도 곧 그 사회를 향해서 달려올 것 같거든요. 왜? 어떤 나라도 사실은 인구는 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우리가 2, 3천 년 이상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먹고 살만해지면 후속을 생산하는 것가 본능에 가까운 방식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미안한데요. 이게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만약에 생산 요소로서 인구가 중요하다면 노동시장의 재편은 불가피합니다. 자, 이런 상황, 한국 혈지 요 상황이죠. 세계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면 우리가 생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도 좋아야 되고 노동도 좋아야 되고 자본도 굉장히 저리로 공급받는 이런 요소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노동 한국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진국보다 빨리 줄기 시작했죠. 토지의 설명력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자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요새는 기술이 더 중요하죠. 아마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자리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거나 혹은 보조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들을 만들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사회에 직면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함수를 한국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조적으로 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미국만 하더라도 1.6, 1.7 수준입니다. 근데 한국이 0.7이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퍼스트 펭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상식을 버리고 앞에 있는 어느 인류도 가보지 못한 길 앞에 한국이 우뚝 서 있다는 거고 잘하면 어쩌면 신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노동이 줄어드는데도 부가가치가 더 커지는 사회. 아이디얼 타입이죠. 유토피아죠.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그대로 이 상황대로 간다면 아마 쭉 줄어지는 방향, 말 그대로 양적인 사회가 아니라 수축적인 사회로 넘어가겠다는 느낌 들고, 마지막이 세 번째, 조고가 이제 가장 염려스러운 느낌인데요. 0.7만큼 빠른 속도로 줄었으니까 저성장과 관련된 위기도 빠른 속도로 좀 다가올 것이다라는 느낌입니다. 쭉 떨어지는 조 빨간색의 라인. 인구와 관련돼서 조기까지 갔던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가 한국 앞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제로 밑에까지 마이너스 성장까지 들어가면서 장기 복합 불황, 구조적 불황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최근에 경기 좀 좋아진 느낌이 들죠. 이거 한 30년 걸렸거든요. 참고로 한국은 일본을 굉장히 불편하게도 봅니다만 굉장히 우습게도 보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첫 번째, 대외 채권이 전 세계 1등입니다. 두 번째, 달러까지는 아닙니다만 요새 달러 트럼프가 막 이러고 화가 나니까 엔화가 더 세지고 있는 거 아시죠? 거의 안전통화로서의 준기축 통화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장기 복합 불황에 들어가니까 제로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굉장히 고생을 해서 최근에 겨우 좀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한국이 들어가면요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본이 저렇게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생산 가능 인구가 하락되고 나서 2, 3년 있다가 복합 불황에 들어갑니다. 한국 2019년에 생산 가능 인구 하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얘긴즉슨 일본의 길을 만약에 그대로 따라간다면 30년 이상 어쩌면 기축통화도 아니고 채권도 없기 때문에 이런 한국이 저 상황 들어간다면 어쩌면 조기 제로 이하에서 계속해서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저거 벗어날 때 유동성 함정 벗어날 때 엔화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벗어났는데 우리가 원화 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풀 수도 없을 뿐더러 풀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사회.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의 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인구 구조와 관련돼 있는 이제 변화량을 설명할 때 대개 이제 거론하는 통계들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게 빨간 걸 했는데요. 작년 겁니다. 작년 건데 아직 작년께 확정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정치라서 제가 빨간 거 하면서 물음표를 좀 썼는데요. 거의 아마 저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역대 최고치 6.5명. 저게 뭘 의미할까요? 라는 겁니다. 자, 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엄빠 둘 밑에서 이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아기들이 몇 명 나와야 될까요? 둘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2명, 원래는 정확히는 2.1명입니다. 2.1명이 되면 인구 유지선, 인구 대체선이라 표현하는데 한국은 6.5명인 시절이 있었어요. 둘 밑에 6형제입니다. 0.5 버려도 6형제예요. 그러니까 가계도 생각하시면 둘 밑에서 6이 나오니까 밑은 또 어마무시한 만약에 속도로 간다면 이게 늘어나겠죠. 이게 대전제가 돼서 한국 사회의 재반 질서가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역전이 되는 상황에서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6.5명 저 시기가 과연 어떤 시절일까요? 굉장히 생산력이 좋은 시절이죠. 지금 뭐 삼국 시대일까요? 조선 시대일까요? 언제일까요? 저분들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저분들이 바로 586 개띠예요. 그죠? 생산 가능 인구로 투입될 때는 6명, 7명씩 들어가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그중에서 우수 이제 골라내가지고 저가에 공 투입하는데 요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라 이제 먹여 살려 하는 피부양 인구로 이 6명이 동시에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라는 거죠. 또 그들을 먹여 살릴 사람들 20만 대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2022, 23년에 1년의 변화량, 이건 확정치니까요. 0.06이 줄었죠. 자, 문제는 한국은요. 아까 2.1명의 인구 유지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2.1명을 하향 돌파하는 게 몇 년도일까요? 2.1명이 하향 돌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엄빠 밑에서 둘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자, 이 상황 한국은 1983년입니다. 얘긴즉슨 40년 전에 이미 자연 감소에 접어드는다는 신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어떤 정책을 썼을까요? 둘도 많아, 낳지 마, 이거였었어요. 그리고 실제 애기 더 낳읍시다 하고 하는 정책은요 2004년도에 이른바 저고입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대책법이 나오면서 이제 한번 열심히 낳아봅시다 하는 정책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한 20년 됐습니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380조를 썼다 이런 기사도 한 번씩 보셨죠, 그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무지하게 많이 썼다는 것을 설득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당시 한국의 출산율이 1.3명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어요. 지금 아까 얼마라고요? 0.7이죠. 아마 C레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20년 동안 380조를 썼는데 1.3을 0.7이 됐어요. 이거는 바로 해고 사항이죠. 그죠? 이제 그만큼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구는 한번 줄어든 걸 올리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아마 성공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이거는 양적 이슈가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질적 이슈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문제가 만들어지죠. 중요한 거는 그 20년 동안 1.3이 0.7이 됐다는 얘기는 20년을 매년 평균으로 나누어 버리면 매 평균 0.05씩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출산율은 기계적으로 보면 평균 0.05씩 줄었어요. 24년까지 아직 빼겠습니다. 23년까지만 0.05씩 줄었습니다. 우리에게 당시 시점으로 0.72가 남았어요. 과거 20년의 평균치만큼만 앞으로 줄어든다면 한국의 출산율이 제로가 되는 건 몇 년 후일까요? 새벽이라 계산이 안 되시죠? 14년 후가 됩니다. 14년 후가 되면 과거 20년의 평균치입니다. 제가 느닷없는 근거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과거 20년만큼의 평균치만큼만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넉넉하게 15년 후가 되면 한국의 출산율은 제로에 수렴해요. 아기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4, 15년 후에 여러분들 다 살아 계실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현상을 보게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2024년에 0.03이 늘어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0.05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게 늘어났을까요?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늘어난 게 굉장히 좋죠, 그죠? 아마 최근에 뭐 이게 정부의 이런 좀 불상사가 없었다면 요 늘어난 숫자를 굉장히 많이 아마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게 이렇게 성과를 봤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많은 노력했어요. 실제 그나마 올린 거 굉장히 저는 큰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0.75가 됐다고 숫자가 늘어날까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모수가 100명이에요. 100명인데 출산율이 0.7입니다. 다음 세대 몇 명이 나올까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유도를 하죠. 죄송합니다. 100명일 때 0.7이면 그 다음 세대에 몇 명 나올까요? 라고 표현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70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맞습니다. 총장님 맞아요. 35명입니다. 왜일까요? 출산율의 모수는 여성이에요. 남성은 다 뺍니다. 그러니까 50분의 0.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에 가깝죠. 그러니까 0.7이 갖는 의미는 100에 가까운 게 아니라 0에 가까운 숫자예요. 그렇죠? 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출산율이 좋아졌어요. 무려 1이 됐습니다. 1이.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거죠? 근데 모수가 50이에요. 그럼 숫자가 몇 명이죠? 25가 되죠. 출산율이 무려 0.3이나 늘어났는데도 전체 아기 숫자는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비율이 갖는 뭐 딜레마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늘어난 건 물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다지 크게 의미 갖지 마라. 여기 비슷한 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 17개 광역 중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거리가 멀수록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 특히나 얘는 이제 드물게 광역 안에서 출산율이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뭔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산의 공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통계의 오차예요. 왜냐하면 거긴 왜 1.1명이 나올까요? 왜 서울은 0.5가 나올까요? 라는 건데 이게 다 모수의 차이예요. 뭐냐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기를 낳은 사람 그리고 아기를 낳을 사람만 존재하고 있어요. 낳지 않은 사람들은 낳으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위로 다른 동네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뭐냐면 분모 모수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그 모수가 전부 다 아기를 낳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죠. 왜냐하면 우리도 재미난 게 출산율이 이게 아까 0.7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모수가 15세부터 49세의 가임기 여성분에 태어난 아기들의 숫자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줄어들면 위는 가만히 있어도 비율은 늘어납니다. 즉 낳은 사람들만 한 공간에 다 있으면요. 이게 삼형제 낳으신 분이 2명이 계시면 이 공간은 출산율이 3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미스들, 그러니까 낳지 않은 사람들이 막 섞여 있을 때 이게 전체 평균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지방 지역의 출산율이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하는 건데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친구조차도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어요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렇다면 청년 전출의 역설이 출산율을 더 높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이 늘어났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좋아해야 될 거는 두 번째예요. 진짜 양입니다. 양이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58년 개띠가 80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역대 최고치 102만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저게 한국은 58년 개띠가 생산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 핵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피부양 이유가 되니까 이제 문제인 건데 사실 80만에 불과합니다. 근데 100만이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예. 한국은 개띠가 다 해먹어요. 보면 70년 개띠들입니다. 70년 개띠가 102만이에요. 71년 돼지띠도 100만이 넘습니다. 요 두 개 년도가 연간 100만 넘게 태어난 유일한 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69년생은 50만일까요? 아니죠. 그게 준해요. 준하는데 얘네들이 워낙 파워풀하니까 얘네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하는 상황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70년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5년은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진짜 베이비 부모고 더 좋은 것은 여전히 생산 가능 인구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 나이 때인데 남아 있거든요. 그죠?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세팅된 질서대로 간다면 과거의 질서대로 간다면 65세가 되는 10년 후가 되면 생산 가능 인구에서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는데 이게 한 해 평균 100만이에요. 체감적으로 얘기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사람이 연간 100만씩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유지가 될까요?라는 것이죠. 유지 안 되죠. 그죠? 그분들을 먹여 살릴 후속 인구들 숫자 20만대예요. 우리 국민연금은 100만일 때 세팅이 됐고요. 100만일 때. 근데 지금 공급은 20만대로 줄어들었어요. 이 연금이 유지가 될 리가 없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모수 개혁뿐만이 아니라 구조, 틀 자체를 개혁해 주지 않으면 이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역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드물게 미래의 출산율, 내년의 출산율을 약간 추정할 수 있는 선행 지표가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나라는 내년 출산율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경기 선행지수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선행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혼인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결혼해야 출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끄덕끄덕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이제 이 질서 사라질 겁니다. 왜? 다른 나라는 결혼하지 않아도 출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결혼이라는 전공정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후공정에 출산을 한 분들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별로 없죠. 근데 최근 이런 되바라진 친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혼외자라고 표현합니다. 혼외자 비율이 최근 10년에 2배가 늘었어요. 무려 2배가 늘어서 지금 현재 4.6명 정도 나옵니다. 100명 중에서. 와우죠. 사실 많이 늘었죠. 왜 10년 전에 이게 2명이 안 됐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굉장히 빨리 늘었습니다. 자, 얘기인즉슨 한국은 뭐냐면 가족을 분화하는 전통적인 방식, 체질, 질서가 결혼을 한 다음에 출산을 96명이. 그죠? 나머지 4명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거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이런 국제 비교 통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EU, 유럽연합. EU는 얼마나 될까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출산하는 경우, 즉 혼외자 비율. 예, 40%가 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결혼하고 낳고 결혼 안 해도 낳는 거죠. 조금 더 자유로운 국가, 프랑스 같은 국가는 얼마나 나올까요? 프랑스는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60, 한 7, 8% 나와요. 프랑스는 뭐냐면 결혼 안 해도 아기가 나와요. 오히려 결혼이라는 거는 그냥 무슨 일이 있어야 결혼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 안 하면 안 나오죠. 근데 문제는 결혼의 장벽이 최근 20, 30년 동안 굉장히 거세졌다는 거예요. 다들 결혼 허들 아마 통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통과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쉽지 않게 통과했거든요. 하루 전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천만 원 꽃값 쓰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거. 네가 내 딸을 평생 동안 먹여 살릴 경쟁력이 있는 거야? 에 대한 조사, 즉 장기 안정적인 근로와 관련돼 있는 노동과 관련돼 있는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겨우 반쯤 열어두고요. 두 번째, 너 어디서 살 건데? 또 이사 댕길 거야? 이건 일단 점수 낮아지죠. 아니 20대 30대에 축적 자산도 없고 근로소득도 빈약한 사람에게 가족을 구성하는 그 어마무시한 카드를 선택할 박수를 쳐줘도 들똥말똥한 상황에 집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전공정과 관련돼 있는 가격 허들이 높아지면서 더 똑똑해진 친구들이 이 허들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7까지 떨어졌던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이게 2022년부터 24년 결과 무려 43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19 늘었어요. 3만 건. 최근에 0.75가 늘어난 게 뭐냐면 바로 혼인 건수가 드물게 한 3만 건이 늘었습니다. 이거 많이 늘어난 겁니다. 혼인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니까 출산이 덩달아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앞으로도 이 혼인이 계속해서 늘어날까요? 라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결혼식장 많이 안 가십니까? 최근에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결혼식이 갑자기 많이 늘었죠?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지난 한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결혼식 잘 못했죠, 그죠? 장례식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에도 그때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아마 40명이 넘으면 41번째 들어가면 조문도 못했어요. 집단 뭐 이거 뭐 막는다 뭐 이래가지고 그죠. 결혼도 그런 상황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관훈상제 중에서 뭐 불가피한 게 그렇다 치지만 결혼까지 약간 연기할 수 있는 거는 연기하려고 하는 동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풀리면서 대거 발생한 거예요. 경제학적 현상으로는 기저효과라고 표현합니다. 기저효과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확 늘어난 거예요. 더 재미난 건 우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선행 지표가 발견되고 나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보통 2년을 봤거든요. 제 일자가 나온 데까지 2년을 봤는데 최근에 애들은 이게 더 늘어났어요. 그만큼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4년까지 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재작년부터 이게 결혼이 늘어났거든요. 결국 앞으로 제1자죠. 4년 동안 제1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내후년 정도까지는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진짜 막 추세적으로 늘어난 거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적인 반등에 불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쉽지 않은 느낌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인구는 두 가지로 변합니다.
좀 분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드린 2.1명의 유지 여부입니다. 즉 2.1명으로 태어난 숫자와 사망의 자의 숫자를 비교해서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바로 자연 증감을 얘기합니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거가 우린 지금까지 양수였거든요. 음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난 거죠. 이게 자연 증감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해외에서는요. 자연 증감의 설명력이 인구 변화 안에 설명력이 한 8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출산과 장려 요 정책만 잘 만져도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약간의 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자연 증감의 설명력은 제가 보기에 아무리 많아도 고작 해야 20, 30%예요. 7, 80%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회 증감입니다. 사회 증감은 바로 사회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 이동. 왜냐하면 여기 지금 굉장히 지금 숨쉬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다들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는 제가 지금 다 보이는데요. 이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조금 더 지나시면 이제 쓰러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즉 한정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인데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공간에서는 출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이렇게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왜 모여들까요? 저랑 이런 얘기 나누면 뭔가 좋은 돌파구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즉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합니다. 즉 개인적인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 사람들은 더 좋은 공간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즉 전출입의 이슈입니다. 하나 더 보태죠. 최근 전출입의 이슈에 트럼프가 기분 나쁜 겁니다. 사회적 전출입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 전출입까지 붙어요. 그게 이제 불편한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그냥 밑을 깔아주면 되는데 막 경합을 하거든요. 노동시장 같은 경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막 표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이동도 굉장히 큰 변량으로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은요. 거의 많은 인구 변화의 설명 중에서 7, 8할 이상이 저는 사회 이동, 이건 국제 이동 포함한 겁니다. 사회 이동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핵심은 이동을 하지 않으면 2명을 낳을 친구들이 이동을 해서 1명을 낳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출생에서 사망을 뺀 것보다 이 이슈가 더 중요합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면 2명 낳을 친구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동하는 순간 여기는 아까 이게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숨쉬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똑같은 요 면적에 아마 남산만 가더라도 굉장히 사람 한둘도 없을걸요? 숨쉬기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쪽 사람 빠질 겁니다. 빠지면 거기는 과소화된 문제, 여기는 집중화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0.71, 너네 왜 0.7이야라는 얘기를 이제 외신에서 질문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왜 0.7이에요? 왜 출산율이 0.7이죠? 혹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의 출산율은 왜 0.7일까요? 예? 조건이 안 좋아서. 예. 이 조건을 가지고 아마 선생님하고 저하고 논의하면 일주일 넘게 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조건이 말 한마디에 대충 알거든요. 이렇게 눈만 봐도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너 같으면 낳겠니? 그죠? 합리적인 생각, 자기 당사자성을 부여하면 우리도 안 나을 텐데 애들한테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현상이죠. 그 얘기를 똑같이 해외한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외 애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장표 한 장이 이 장표입니다. 즉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상식인데, 즉 결혼을 해야 출산한다는 게 너무나 큰 질서이자 상식인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분화하는데 여타 조건들이 붙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바로 이쪽부터 가겠습니다. 전근대적인 성공 모델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자,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아마 인사도 많이 나누시고요. 이게 접촉도 많이 하실 텐데 제일 궁금한 건 사실 너 몇 살이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초면에 몇 살이세요? 하면 이거는 뭐 비즈니스로 빵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한국 사회는요. 그런 되바라진 질문 말고 상대의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비슷한 질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예, 몇 학번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요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와 달리. 근데 우리가 대학을 나온 이유는 뭘까요? 뭐 설마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아니잖아요. 나라의 동량이 되려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을 나온 이유는요 조금 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엄빠들 때문에 대학을 나왔어요. 정리하겠습니다. 58년계 때가 생산 가능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보너스를 받는데 내가 요거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경쟁력은 경합력은. 근데 이 친구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나는 50만 원밖에 안 줘요. 기분 나쁘죠. 사장 찾아갑니다. 똑같이 일하고 심지어 내가 더 숙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50인데 얘는 왜 100이야? 사장 입장에서는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 성과 평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뭐라 그럴까요? 성과 평가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식. 너는 노동 집약이잖아. 오케이 인정. 납니다. 나는 노동 집약이야. 그 노동 집약이 50이야. 근데 얘는
얘는 노동집약 받고 하나 더 얹었어. 뭐? 우수인재야. 우수인재 50 더 주겠다는데 네가 뭐라 그럴래? 라는 거거든요. 자, 우수인재. 한국 사회에서 우수인재,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국에 살는데 특히나 우수인재임을 증빙받는 어마무시한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다 우수인재잖아요. 그죠? 딴 데 가서는 다 우수인재 아닙니까? 옷 잘 입어야 본인이 우수인재인가요? 아니잖아요. 우수인재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애들이 이제 우수인재 키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자보다 내가 우수인재예요 증빙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 뭘까요? 한국에서는 이건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 많이 합니다. 어마무시한 스펙을 쌓는데 이거는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스펙이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길다란 얘기는. 한국에서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줄만 쓰면 그냥 얘는 압도적인 우수인재가 끝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나 여기 나왔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왔다고 하는데 무슨 추가적인 얘기를 붙일 수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사회적 약속이니까 질서니까 준칙이니까.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 있습니까? 강원도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잖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빠의 어마무시한 협박과 강요 속에 그죠? 엄마의 뒤를 따르면 그대로 그냥 노동지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엄마의 한을 풀어주려고 하더라도 우수인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개떼같이 서울 향해 달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이게 최근 한 50년, 60년 동안 어마무시한 사회적인 질서이자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자, 문제는 그런 서울 공간에 와서 다들 행복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몰려들면요 한정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줄어들어요. 즉 가치 대비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 가지려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집이에요. 부동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기성세대들은 그나마 축적 자산이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젊은 친구들은 서울에서 집 못 삽니다. 이제 그죠? 한정 공간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멀리는 못 갑니다. 왜? 직업 공간 또 서울에 있거든요. 직주는 원래 같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눈 뜨고 앞에 나가서 풀 베고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직주 최소한 근접입니다.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면서 단일 작업장이 생기면서 직주가 분리된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좋은 일자리는 서울에 다 있는데 서울에 젊은 친구들이 살기는 어려워요. 이유는 바로 스태그 때문입니다. 스태그는 물가는 빠른 속도로 뛰는데 성장은 그걸 못 따라갈 때 그 부족 현상을 스태그라고 표현합니다. 뭐 대표적인 이런 거죠. 내가 삼성전자를 다니는데 보너스를 5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집에 끝나고 와서 치킨 먹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화 와가지고 난 좀 적게 올리는 거야. 1억만 올릴게. 이제 미쳐나는 거거든요. 이게 스태그예요. 젊은 친구를 못 버팁니다. 그럼 직주가 분리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는 못 갑니다. 서울을 떠나면 딱 좋은데 서울을 못 떠나요. 왜 못 떠날까요? 직이 다 여기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존 전략의 핵심 뭘까요? 절대 서울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떠나면 직주가 분리되기 시작하면 관성이 생겨서 이제는 뭐 동탄까지도 분리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살이를 버텨야 됩니다. 즉 서울에서 버틸려면 스태그 상황에서 버틸려면 혁대를 다시 쫄라매야 돼요. 마른 수군도 다시 물 나올 때까지 짜야 됩니다. 어마무시한 핍박 경쟁을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피부양 인구를 두는 출산을 한다고요? 배운 만큼 배운 애들이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선택하라고 의사적인 결정을 하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이 스태그 공간에서 아기를 낳으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걔네들 똑똑해졌으면 따르지 않어. 특히나 한국에서 서울에서 산다? 그래서 서울에서는요. 기본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제 학생들한테 1학년 애들한테 모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서울에서 밀려나는 순간 너의 인생 끝이야. 그러니까 절대 서울에서 밀려나지 마. 바지끄랑이로 잡아. 근데 너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연애를 한다고? 연애 따위 때리쳐. 연애해가지고 니네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가 지금 짝이야.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연애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가성비는요 지금 배우자들이에요. 그 이전에 연애하신 분들은 전부 다 비용이었죠. 비용 아닌가요? 옆에 두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비용일걸요? 최고의 가성비는 지금 짝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별로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죠? 여기까지 끝내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일부가 결혼을 하십니다. 결혼도 괜찮습니다. 그나마 왜 더블 인컴 노 키즈, 그죠? 둘이만 잘 살 거야.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도 그래도 인생 괜찮습니다. 근데 이러다 뭐 왕강 실수를 해서 저는 실수라고 표현합니다. 실수를 해서 출산을 해요. 이건 뭐 연애, 결혼, 출산 KKK 이건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서울에서는 그죠? 그 똑똑해진 친구들이 그럼 따라갈까라는 것이죠. 자, 서울은 적어도 가족 분화에 최적화된 공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도 한국 사회의 기본 질서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가족 제도입니다. 가족 제도 중에서 핵심적인 거 표준 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가족은 4인 가족을 얘기합니다. 엄빠 밑에 자녀 둘 있는 걸 표준 가족으로 얘기하시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도 표준 가족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가족 유형 중에서 이 4인 가족은 지금 현재 몇 프로나 될까요? 표준 가족이니까 뭔가 범위나 비중이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죠? 설명력이 높아야 되는 거니까. 한국 사회는 이 4인 가족이 될 때 둘 밑에 둘이 나와야 최소한의 유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고 살기 좋도록 제반 제도를 세팅해 줍니다. 대표적인 게 조세 제도와 복지 제도 같은 것, 교육 제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둘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나오거나 안 나온다. 이 친구들은 사실상 징벌세를 가하고 있거든요. 왜? 사회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죠? 이런 맥락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둘의 4인 가족이 표준 가족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럼 비중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몇 프로나 될까요? 미안합니다. 4인 가족은 10%밖에 안 됩니다. 4인 가족 준하는 의사 가족이라고 표현해 3인까지 쳐도 16%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제일 많은 건 뭘까요? 그렇죠. 몇 프로나 될까요? 이런 거 일단 압도적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2%입니다. 서울은 47%인가 그래요. 지금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그걸 알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결혼, 출산,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연애는 사치고요. 결혼은 지옥이에요. 출산은 난민입니다. 난민. 서울은 그나마 병원들이 있으니까 난민까지는 안 가는데요. 지방 가면 난민이에요. 119 안에서 낳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22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데가 60개가 넘습니다. 가족을 분화하는 이 어마무시한 축복스러운 이 단계가 한국에서 하나같이 가시밭길이에요. 그리고 텔레비만 열면, TV만, 유튜브만 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연애는 사치고 말이죠. 결혼은 지옥인데다가 애기 기르는 거 왜 그렇게 힘들어요, 전부 다. 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젊은 친구들이 따라갈 리가 없죠. 즉 4인 가족은 빠른 속도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반대로 이 이슈가 우리한테 너무나 큰 상식이고 여러분들 다 고개가 끄덕일 겁니다. 다른 나라가 이럴까요? 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표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 아마 드라마를 보셨던 영화를 보셨던 다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미국의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거 보신 분. 한국은요. 전교 꼴찌도 12시 돼야 집으로 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거 보신 분. 영국의 중학생이 볼펜 잡고 공부하는 거 보신 분 없잖아요. 즉 대학은 본인의 선택지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한국은 엄마의 이 원한을 풀어야 되니까 어마무시하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얘기하기 선생님들 우리 자녀 교육비가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미 투자의 기간은 지났습니다. 이건 하나같이 다 비용이에요. 그죠? 선진국은 그거 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만약에 노동 집약형의 우수 인재임을 증빙받는 게 좋은 인생 모델이라면 많은 국가의 대학 진학률은 이론적으로 100%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죠? 선진국들은 대개 30% 조금 넘어요. 한국이 지금 10%가 줄어서 74% 수준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84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높았던 거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애기들은 나와서 다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거. 그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 서울에 오죠. 서울에 오니까 애기를 못 낳아요. 이 현상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상황들. 자, 그래서 이거 국제 비교를 해보니까 출산율이 이렇게 나뉩니다. 중간에 파란 게 한국이에요. 많이 줄죠. 80년만 하더라도 3명에 가까이 갑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상황이죠. 근데 8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2.1명을 하향 돌파하면서 중간에 율은 살짝 반등을 하다가 계속 떨어집니다. 다른 국가 중에서도 늘어나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의 인구 문제는요. 거듭 얘기하지만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아니고 처음에는 막 늘리려고 했는데 늘리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딴 데서 뺏어와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이동이죠. 이민과 가는 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졌던 거예요. 요거가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옆에 있는 게 보면 1970년에 전 지구 평균 출산율이 5명이었어요. 아까 표현했죠. 2명 중에 5명이 나오고 5명이 대개 결혼하면은 만약 5명만 나와도 이 밑에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산술급수도 아니고 기하급수도 아니고요. 그냥 인구 폭망급수예요. 어마무시하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유엔에서 인구국을 만들어 가지고 남북 문제라 그러죠. 후진국의 이 산하 제한 정책을 어마무시하게 가합니다. 왜? 너네들이 많이 나오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늘면 우리 지금 ESG나 환경 이슈, 기후 이슈 똑같은 거거든요. 이 자원을 파괴해야 되니까 유지해야 되는 이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3년 현재 인구 유지선인 2.25명까지 지금 근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맙죠. 옆에 있는 그림 보십시오. 대륙별로 2.1명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만 잡으면 전 세계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미안합니다. 이게 최근 한 20-30년 동안에 우리 특히나 90년대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90년대에 전 세계의 절반의 시장이 생기면서 국제적인 이동이 상식화가 됐어요. 세계화 들어보셨죠? 글로벌화 뭐 이겁니다. 그게 또 그대로 올라타죠. 그 결과 사실은 우리 옆집 이동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선택이어야 되는데 이제 나라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 된 거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 이런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2.1명, 한 국가가 2.1명 이하 떨어졌다는 것은 총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미국 하나만 볼까요? 지금 미국이 과거 5년의 평균치가 1.8이었는데 불과 2-3년 사이에 다시 1.6으로 줄었어요. 2.1이 유지입니다. 근데 1.6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이거 내버려두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국경을 막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을 막아야 그들이 갖는 일자리와 미국의 노동시장 안에 있는 하위층의 일자리가 경합하지 않거든요. 그게 다 자기네 표니까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스태그는 훨씬 더 심화될 겁니다. 즉 1.6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출산율이 지금 현재 0.8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평균이 1.6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누군가가 높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굴까? 바로 이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1.6을 그나마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이 들어오는 친구를 지금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저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빨라지고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생필품과 관련돼 있는 기초 공급품의 노동제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원가가 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유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고등어를 필리핀 형들이 여기 와가지고 고등어를 잡아주니까 우리가 싸게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가서 잡아야 돼요. 그럼 한 마리가 10,000원이 됩니다. 제가 소득이 100배 늘어나면 더 먹을 수 있죠. 근데 소득은 그렇게 안 늘어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림살이는 훨씬 더 빠듯해집니다. 스태그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이죠. 평균입니다. 근데 아시아도 보십시오. 1.9까지 줄어들었어요. 아시아는 제가 일부러 세 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한국이 0.7이니까 굉장히 막 위험에 위기로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제일 앞에 있다라는 것뿐이고 정상국가 안에서 그나마 인구 5천만의 1인당 GDP가 4만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국가에서 0.7이 처음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를 패스트 팔로우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있는 미국인 거고요. 네모 한 칸 보십시오. 한국이 0.72 2023년 기준입니다. 일본이 그나마 선진국 안에서 많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1.26이에요. 중국은요. 0.99명입니다. 중국이 1명이 안 나와요. 14억 인구가 1명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떤 현상일까요? G2가 된다고요? 전 G2 될 리가 없다고. 만약 인구가 국력이라면 뭐 다른 방식을 찾는다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국이 얼마일까요? 태국도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국가 베트남 얼마일까요? 베트남 친구들 우리 주변에서 더 이상 볼 수 있어요. 아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생산 투입 요소로서 아마 외국인들 단기 노동 수입과 관련된 이슈가 많을 텐데 이분들 계속해서 지금처럼 들어올까요? 그나마 최저임금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만 이 제도 진짜 부족한 중국에서 만약에 채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다 갈 겁니다. 우리 안 들어올 거예요. 베트남이 1.8 수준입니다.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것이 쉽지 않죠.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0.75가 그래서 우리도 평균치예요. 전라남도는 굉장히 다복한 사회죠. 1.03명. 숫자가 다복하다 그랬지 내용은 진짜 절멸의 상황입니다. 저기는 남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서울을 오면 0.58. 즉 정리하면 전남에 살면 이분들은요 1.03명을 낳을 거라는 기대하에 앞으로의 50년의 장래 인구 추계를 돌립니다. 그 장래 인구 추계에 맞춰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회사에 돌아가셔가지고 미래의 포트폴리오와 산업 구조를 재편하셔야 돼요. 앞으로 10년 후에 그죠? 본인들의 주력 고객의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질 거니까 이거에 맞춰서 선행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정밀해야 되겠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전라남도에 1.3명으로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친구가 50년까지 땡겨가지고 계속 여기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우리는 땡겼는데 실제 이 친구들의 상당수는 서울에 와 있어요. 그러면 계산은 1.03명을 하는 게 아니라 0.5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통계청의 각종 자료를 볼 때 2040년이 되면 이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아니요. 2030년에 벌어집니다. 왜? 0.5 절반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국제비교 통계라서 우리만 이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동을 잘 안 합니다. 이동을 안 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행정이 있는 동네 대충 살아요. 그러니까 추계 자체가 많이 편차가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15세부터 39의 청년 인구들은 교육과 취업 때문에 왜? 엄마의 한을 갚아야 되니까요. 늘 서울을 향해서 달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편차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그리고 이걸 회복하고 극복시켜야 된다면 자연 증감 중요합니다. 출산 장려 중요해요.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건 해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거는 설명령이 7, 8할에 달하는 사회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통제의 기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방식은 사실은 페널티입니다. 저가 만약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면 이 문제 가뿐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뭐죠? 중간에 있는 KTX를 다 드러낼 겁니다. 재미난 것은 KTX는 광역교통망으로 서울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방으로 더 잘 내려가기 위해서 사실 만든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역으로 지방에 있는 환자까지도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없었을 때는 옛날에 그 새마을호 같은 거 타면요. 서울 약봉지 들고 이제 집에 가시는 여기서 쇼핑 하시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낮에는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갑니다. 그냥 병원 주위에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가 뭐냐면 전체 인구에서 연령이 다 빠집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에서 줄어든 거 아시죠? 90년대 1000만에서 지금 현재 920만까지 줄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도 인구가 주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첫 흐름을 보였던 일본조차도 도쿄 인구는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 근데 그 와중에 늘어나는 연령대가 한 연령대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입 인구가 더 초과되는 거. 누굴까요? 75세 이상 인구입니다. 어차피 복지 비용은 지방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똑같아요. 근데 서울에 있으면 의료 인프라가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돈 좀 있고 약간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처지라면 다 서울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사회 전출도 그렇다고 이게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더 중요한 거는 인센티브를 통하든 뭘 통하든 간에 사실상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을 좀 많이 강화하는 게 즉각적인 방식으로는 괜찮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문제는 아까 얘기한 제가 음바의 한풀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 노동 집약의 우수인재의 이 모델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C레벨의 우리 중소기업 경영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너무나 한국 사회에서 강력해요. 앞에 있는 1차 과정입니다. 586 개띠가 노동 인구로 생산 가능 인구로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열심히 조립 가공했습니다. 어딘가 팔아야 되겠죠.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수출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의 제조를 해서 나라 밖에 수출을 해서 그 과정이 몇 번 축적하다 보니까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는 재벌이 만들어지는 형태거든요. 이 삼박자가 우리의 압축 고성장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동남아나 많은 국가가 이 모델들을 따라하려고 해요. 왜? 남은 건 사람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젓가락질 하지만 걔네는 젓가락질 안 하거든요. 조립 가공이 최적화가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장 해피한 방식, 즉 인구 구조가 이 진분수의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생산 가능 인구가 10명이 들어왔는데 빠져나간 사람 1명이 안 돼요. 1명이 뭡니까? 0. 몇 명밖에 안 나가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똑똑한 애 뽑아가지고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플레 즉 매출은 계속해서 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기업 특수한 인적 자본으로 데리고 가기 왜 중간에 빠져나가면 손해니까 연공수혜를 통해 가지고 장기 고용을 확정적으로 주면서 끝나고 나면 퇴직금까지 얹어주는 이 고용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당시는 굉장히 정합성이 있는 제도였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신기해했어요. 야, 이게 니네 가능해? 라는 거. 그게 가능하면 딱 하나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기업이 어쨌든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 직원들한테 퍼줄 수가 있습니다. 그 퍼줌을 당한 직원들이 그걸 더 잘 아니까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기업과 나는 일침 동체라 그러죠. 밤새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9시 되면 집에 가라는데 얘는 막 12시까지 일해요. 왜? 회사가 망하면 나도 그 수익을 못 받으니까. 그죠? 이런 식의 상황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까만 라인에 도달을 했어요. 저게 드디어 벽에 닿은 겁니다. 즉, 패스트 팔로우를 해서 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능성을 다 획득을 한 거예요. 저 상황이 뭐냐면 바로 잠재 성장률로 확인이 됩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즉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풋 요소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총량으로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치가 잠재 성장률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 2%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마 회사의 매출액을 2%가 아니라 한 20%씩 다 올리고 싶으시겠죠, 그죠? 20% 하시면 어느 누군가는 마이너스 18%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균이 2%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에 도달했다. 자, 이건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뭐죠? 과거께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시효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우리만 이럴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산업 구조, 즉 노동 집약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구조, 초기 자본주의 구조죠. 이렇게 경험을 했던 많은 국가들이 그 다음 넥스트 단계로 넘어갔었어요. 바로 2단계입니다. 부가가치는 제조란만 먹나요? 서비스도 있죠. 나라 밖에 파나요? 나라 안도 있습니다. 그죠? 대기업만 돈 버나요? 우리 중견기업, 중소기업, MNC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앞에 있는 거는요. 우리를 지금까지 만들어줬던 성공 모형이지만 미안하지만 요거는 개도국 모형이에요. 그리고 수출 그리고 제조 국가 모형입니다. 한국은 현재
제조국가 모형에서 벗어나야 돼요. 몇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 라인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제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선진국 중에서 제조로 먹고 사는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GDP 중에서요, 소위 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넘어서는 국가 없어요. 물론 개도국은 있습니다. 선진국은 없습니다. 한국은요, 지금 27, 8%예요. 심지어 중국도 20%가 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제조와 관련되어 있는 어마무시한 이 주술적인 신화를 갖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걸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그걸 잘 활용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건 선진국이 안 왔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형 구조, 일본형 경제 구조를 뒤따르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과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강점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결국 뭐죠? 그린색의 라인이에요. 제조를 하시되 첨단 제조를 하시고요. 수출도 중국 중심이 아니라 미국 중심이 아니라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전달체계.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야 돼요. 중소기업이 아니라 차라리 강소기업의 방식으로 예전에 재벌들이 했던 그 역할들을 맡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타개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노동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구조 변화를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요, 사실 이런 거거든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는 앞에 있는 적자 구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20살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못 벌 때, 이건 순전하게 운의 영역이죠.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적자 구간의 폭이 적냐 많냐가 정해집니다. 저도 사실 삼성가에서 태어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재수 없으면 그 20년의 그 적자 구간이 마지막 적자 구간, 내 적자 구간에 업어가지고 그 적자 구간도 제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중간에 껴있는 흑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흑자 구간의 폭을 극대화시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 전략이 되고 라이프 사이클 이론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게 시대 상황이 나빠지면서 극단치를 치는 게 아니라 까만 라인에서 빨간 라인으로 줄고 있습니다. 바로 저의 시대입니다. 저성장. 아까 2%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올해 한국은 1%도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금리도 낮죠. 수익도 낮죠. 체인지 메이커십, 즉 기업가 정신이 이제 거의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는 앞에 적자, 뒤에 적자까지도 감안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암울한 것은 뒤에 적자 구간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평균 수명과 관련된 이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시대별의 선생님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80 정도만 살고 죽어야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안합니다만 80까지 더 살아야 될 겁니다. 한국이 인구 통계와 관련돼서 압도적인 밑에서 1등인데요. 지금까지 상위 랭킹 3위 안에 못 든 그 유일한 통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명 이슈입니다. 수명이 그래도 그 안에 못 들었거든요. 근데 작년 2월에 경험 생명표가 9차 경험 생명표 발표되면서 드디어 여성분들은요, 드디어 91세까지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관행이라면, C레벨이 아니고 일반적인 피고용인이라면, 보통 우리 1차 직업,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가장 오래 있는 직종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면 49세 나와요. 근데 49세 나오는데 91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50이라고 쳐도 40년입니다. 적자 구간이 훨씬 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있는 건 더 줄었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국민연금 이슈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국민연금은 이거는 지금 본인들의 미래와 현재 이걸 시계열로 당긴 거잖아요. 국민연금은 이걸 연간 단위로 당겨버리면 되거든요. 즉 흑자 구간에서 지금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 어마무시하게 숫자가 많았는데, 그죠? 근데 받아가시는 분들, 위에 계신 분들 숫자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더 늘어나면 유지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도 변형이 필요하고, 아마 오늘의 이슈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인구 감소가 위기라면서요. 자, 그러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인구 감소가 위기라면 그걸 조금 더 정확히 분해하면 생산 가능 인구의 하락을 얘기합니다. 인구가 막 태어나도 얘네들이 생산을 안 하면 똑같은 문제죠. 그죠?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면 아마 현존하는 방식에서 생산 가능 인구는 이 5가지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똑똑해졌어도 애들 밑에 가가지고 막 꼬시면 돼요. 야, 애기 더 낳아, 더 낳아봐. 더 낳으면 좋을 거야. 혹시 아니? 뭐 이런 거죠. 걔네는 혹시 압니다. 그래서 안 낳을 거예요.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두 번째, 좀 쉬운 방식이죠. 커튼 늘려가지고 좀 들어와. 한국은 사실 이민 정책이 별로 없죠. 이민 정책이 아닌데 다들 이민 정책 안에 단기 노동자 수입 정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연수제도 뭐 이런 건데, 이걸 같이 이민으로 보고 다문화로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실 이민 정책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선진국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전 세계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자국 인구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 밖에서 이 친구들이 코리안 드림을 찾아가는 거, 일단 주권 자체를 굉장히 높여버리겠죠. 적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올까요? 더 좋은 조건에 더 나은 곳에 많이 가. 대표적인 캐나다 있는 데 아닙니까? 한국 사람도 가고 싶은 난리인 캐나다. 캐나다 잘 가면요, 막 집도 줘요.
한 2, 3년치 소득도 줍니다. 얘네들이 그 정보 알면 거기 가지고 이게 안 들어온다고요. 그런 식의 맥락 때문에 2번 정책도 쉽지 않아요. 아니면 3번입니다. 꼭 뭐 사람이 해야 되나요? 저기 전기 꼽아가지고 돌릴 수 있는 로봇 쓰면 좋겠죠. 자, 한국은요 그러니까 근로자 10만 명당 생산 현장의 그러니까 로봇 투입률이 전 세계 압도적인 1등입니다. 2등이 대만 정도 되는데요. 한국은 1000대가 넘어요. 1000대가. 2등이 500만 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3등 막 붙어 있어요. 결국 1등하고 2등 사이 무려 절반 가까이 격차를 벌리면서 한국은 거의 모든 생산 가능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이미 다 넣었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더 혁신을 해가지고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넣어도 되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이슈라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만큼 사실은 3번 이슈도 확장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4번, 5번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4번, 5번이 뭐냐면 인구가 줄어든다면서요. 그런데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안 나온다면서 이게 핵심이죠. 그럼 생산 가능 인구 늘리면 됩니다. 핵심적인 게 생산 가능 인구를 분해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어요. 이게 합쳐서 100입니다. 15세부터 65세 구간 안에. 근데 대부분의 국가는요, 특히나 북유럽 뭐 이런 국가들은 생산 가능 인구가 100이면 경제 활동 인구가 거의 90 가까이 나와요. 10 정도가 복지 대상이죠. 이른바 근로의 능력이 안 되시거나 하는 도와주셔야 되는 분들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북유럽에서는요 90%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남녀 차별 없이 전부 다 생산 가능 구간에 있으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남녀가 다 일을 하는데 애기들을 어떻게 여자가 봅니까? 남자가 다 봐야죠. 남녀가 다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상식인 사회인 거거든요. 걔네들이 남자가 무슨 폭이 넓어서 마음이 넓어가지고 애기 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100대 60밖에 안 나옵니다. 40이 빠져버려요. 그중에 상당수, 즉 고용률과 실업률에도 잡히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쓰고 나서도 생산 가능 인구가 진짜 없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산 가능 인구 1950년, 60년대 만든 이 지표 가지고 왜 지금 2025년에 바뀌어진 인구 구조를 거기다 재단하느냐는 거예요.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써야죠. 한국이 그게 잘 안 되는 나라예요. 대표적인 게 대학생들, 그 다음에 군인들, 요건 군인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대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해야지 돈 벌면 안 되거든요.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수인재를 켜야 되는데 얘가 돈 밝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군인들 나라 지켜야지 돈 벌면 어떡해요? 이런 맥락들 때문에 고용 실험 다 빼줬거든. 세 번째가 뭐냐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표현하죠. 경력 보유 여성. 이분들 뒤에 보입니다만 가족을 구성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생산 가능 현장에서 빠져버려요. 근데 그분들 다 쓰자고요. 사실 그분들 일 원하는데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거 정책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분들 써줘야 돼. 가장 마지막이 바로 5번째입니다. 오늘 이슈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히나 중소기업일수록 중장년과 관련되어 있는 생산 가능 인구의 활용 방안들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가장 즉각적인 방식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요 5가지가 여기 막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상황에서 이걸 늘리는 방식을 제가 좀 그래픽화한 건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바로 5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불편하십니다. 다들 불편해하세요. 아니 가뜩이나 임금 비싸 죽겠는데 60세 이걸 돈 더 주고 더 늘린다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또 두 번째 젊은 애들 그럼 내 일자리는 어떡하고? 뭐 이게 이제 이 논쟁의 핵심이에요. 근데 한값을 까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60세, 65세에 특정 연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 현장에서 이탈되는 현상들이 첫 번째 상식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다른 나라도 그런가를 보세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델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평균 수명이 6, 7세가 되지 않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맥락이에요. 즉 밑에 애들이 막 100만 명 이상 80만 명 막 태어나고 있는데 위에 애들이 1명이 안 되는 시점에 밑에 애들 일자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동일한 일자리라면 이 친구들이 빨리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또 나가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바로 돌아가세요. 복지 기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여기 애들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이걸 유지하려니까 이 친구들 받아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게 이 정년제, 특히나 연령 차별적인 정년제의 핵심인데 이게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어봐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존재하는 건데요. 저거 정합성이 이미 많이 깨졌거든요. 이 문제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저 바를 위로 올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연금 이슈 필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연금을 불안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의 근로소득이 단절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적자 구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연금이라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장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살긴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본인이 쌓아두는 구조. 그거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적으로 국민 개보험이잖아요. 전부 다 개입시켜가지고 만든 방식인 것인데 이거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 그래프 안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면서요. 밑이 안 태어난다면서요. 그럼 위로 올려버리면 돼요. 즉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생산 가능 인구에서 피부양 인구로 옮기는 기계적인 전환이 아니라 적어도 근로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일하시면 이분들은 생산 가능 인구로 남아요.
특히나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지 않으면 밑에 애들은 근로소득이 있겠죠.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남으면 어쨌든 근로소득이 생깁니다. 소득이 생기면 소비가 되고 소비, 재정, 조세가 다 좋아지고 위에 가신 분들이 얼마 안 되는 구조거든요. 연금도 똑같은 구조. 만약에 극단적으로 비하면 그렇습니다. 여성분들 아까 제가 91세가 수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좋은 사회는 90세까지 일하시고 91세에 돌아가시면 돼요. 연금이 필요합니까? 왜 그 불안 요소를 그렇게 만들고 있냐고요. 그죠? 연금이 필요한 거는 이게 유지가 될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얘기라 어디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는 전제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년이라는 단어도 너무 이렇게 함몰될 필요가 없으세요. 전 정년 연장 그 단어보다 더 제가 쓰고 싶은 단어는 그도 썼습니다만 계속 고용이에요. 평생 고용입니다. 평생 근로예요. 평생 활약을 하는 사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덜 아파요. 그래야 돈도 덜 들어요. 근데 이 구조 사실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부가 일자리 없으니까 고령 근로자, 고령 일자리 만들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O 그래프입니다. 지금 현재 까만 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빨간 라인으로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지금 우리는 압축 고성장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태어나서 그분들을 우수인재로 키워내는 이상한 이 트렌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 그 트렌드가 0.7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트렌드를 손을 봐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요. 까만 라인은 빨간 라인으로 밀려야 됩니다. 우리 정경련 기준에 따르면 상장사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31세라면서요. 31살이 무슨 신입사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신입사원입니다. 31살짜리가. 저기 아프리카 가면 31살은 사막 나이예요. 그죠? 그 30살까지 어마무시한 돈이 우수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막 사용되고 있는 거고 시장에 만들어져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그것도 땡겨야 됩니다. 빨리 사회 나가야죠. 어느 선진국에서 30 넘는데 신입이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젊은 친구들 제대로 써야 돼요. 그래야 숙련 가지고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얘기도 마찬가지죠. 49세 은퇴해서 저 끝까지 가는 건데요. 요 라인은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년이라는 단어는 저는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근로할 수 있으면 근로하면 돼요. 근데 그분들 할 때 다 부담스럽죠. 임금이 높으니까. 그래서 앞에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만약에 인용을 하실 때 이렇게 해주세요. 무분별한 정년 연장이 아니고요. 임금 개혁이 전제된 정년 연장입니다. 임금 개혁이 뭐죠?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상식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임금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는. 맞죠? 연공 서열 때문에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시면 나이 많은데도 좀 생산성이 떨어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임금이 일단 기계적으로 더 높습니다. 왜? 적어도 장기 안정적인 기업 특수한 인적 자본으로 긴 역할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더 주는 건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인플레고 거대하게 매출을 만들어낼 때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인 고용 확보 차원이에요. 그거 아닐 때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위 임금의 격차는 생산성의 격차 말고는 설명이 되면 안 돼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임금 적게 주고 뭐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이라고 더 안 주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연령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가 우리 임금 인피제 있죠. 인피제가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인피제를 포함한 근반적인 방식으로 연령이 많다고 임금을 더 주는 연공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 임금 체제를 재편하는 과정 안에서 평생 근로라는 방식이 만들어진다면 생산 가능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면 그 사람 돈 쓸 거 아닙니까? 새로운 소비 시장이 또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 두 번째 보여드렸죠. 선진국의 소비화된 관련 시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효한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개발도상형의 저 모델 인구는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활약하는 무대 저것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판이 바뀌었어요. 0.7이에요 우리나라가. 중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인구 구조는 100만이 위로 향해 달려가고 있고 여기는 20만밖에 안 나와요. 이미 재편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거 네모난 중간을 가지고 따지고 있으면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미. 앞에 있는 중우장대 토목건설 노동중심의 저 산업이 왜 나왔냐면 애들이 끊임없이 태어나는 애들이 딱 맞는 산업 구조가 저거예요. 저게 정합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집값 전망이 왜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발, 보이지 않는 발 다 들어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왜? 사람의 이슈예요. 사람의 이슈. 사람의 이슈이다 보고 이 사람들이 다 획득하려고 하는 자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용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요. 그쪽에 돈 풀면 속도가 굉장히 좋게 이 진작 효과가 있어요. 그런 전략적인 산업 때문에 앞에 있는 중우장대 토목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 전망이 잘 안 되죠. 이제 이 시대는 같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바를 위로 올리셔야 돼요. 이게 아까도 했던 고용시장의 중장년을 활용한 방식으로 내수화된 방식 그걸 올려버리면 여기가 시장이 없던 거에서 갑자기 새로운 시장이 생겨버려요. 그게 수명연장, 복지, 기술혁신 이런 이슈와 같이 맞물립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100만이 다 돌아가시면 한 세대, 두 세대 후가 되겠죠. 저런 식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올 겁니다. 저거가 아마 인류가 간다면 가장 마지막 라인이 저 라인일 것 같아요.
저 라인을 들어가는 첫 번째 국가가 아마 한국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 이 중장년층을 분해해 보면 우리가 지금 중장년층의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50대, 저도 50대 중반입니다만 50대 중반이니까 당연히 이루겠지라고 하는 기정화된 어떤 관념이나 사실들이 있거든요. 근데 쪼개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비유 하나 가지고 얘기 끝낼게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나이 말씀드렸으니까 50대 중반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인드는요. 20살에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볼 뿐이지 제가 또 볼 때마다 이렇게 볼 때 아우 저건 아저씨네. 그 아저씨가 나를 그 사람도 그렇게 보겠죠. 하지만 저는 착각을 합니다. 저는 20살짜리라고. 다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르거든요. 중간에 분해해 보면요. 저기 20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베이비 붐은 한국은 1955년부터 74년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54년하고 75년 구간하고는 숫자가 좀 차이가 나요. 요 안에 있는 20년 구간, 이거 연간 거의 100만에 가깝습니다. 20년 구간인데 1,700만이에요. 1,700만을 쪼개면 저렇습니다. 앞에 있는 선배들 58년 개띠들이죠. 보면 은퇴 부모들, 이제 막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산업화 있고 무조건 자녀의 성공과 나의 성공이 같은 사람들. 밑에 있는 신입 부모, 우리 후배들입니다만 이 친구들 벌써 그러니까 가족이 없이 살아가는데 부담이 없는 첫 번째 세대들이에요. 이게 중년이 됐어요 벌써. 중간에 껴있는 우리들 마찬가지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의 교육비가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느끼는 첫 번째 세대가 우리 세대거든요. 그 결과 사실은 대학 진학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쪼개보면 이 각각의 욕구들이나 이슈들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보이더라면 돈도 많아요. 이분들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한국 사회는 일부러 인위적으로 좀 빼고 있다는 느낌이 큽니다. 지금 우리는 최후의 경험을 우리 세대입니다. 마지막이자 처음인 세대죠. 그래도 부부가 뭐가 있을 줄 알고 또 의존을 합니다. 회사가 또 많이 해줘야 돼요. 기업 복지도 하고 있죠. 여전히 뭔가 하면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자산들도 경험들이 있어요. 역시 이런 여는 저런 얘기 해봐야 본인이 갖고 있는 집값이 뛰냐 안 뛰냐 예, 거의 모든 상황을 걸고 있는 거죠. 우리 밑에 또 반면에 최초는 뭘까요? 요 우리 세대 안에서도 조금 되바라진 친구들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별로 겁나지 않는 사람들, 평생 일해야 된다는 걸 상징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연금, 디지털, 로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이슈가 이제 막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가장 큰 경험은 바로 90년대의 경험입니다. 아까 대학 진학률과 관련된 이슈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0학번의 대학 진학률과 99학번의 대학 진학률이 드라마틱하게 다릅니다.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90학번은요 386하고 대학 진학률이 비슷해요. 30% 초정도 나옵니다. 근데 99학번에 넘어가면 68%까지 나옵니다. 10년 동안 더블이 나와요. 왜 더블이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린 2004년이 돼야 자녀 더 낳읍시다라고 바뀐다 그랬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럼 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덜 낳게 하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했던 출산이 많이 나왔던 가장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비유하면 딸 아들 이런 구조거든요. 그죠? 딸이 계속 나오면 마지막 제사밥을 해줄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를 낳았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다 보니 인구가 막 늘어난 거죠. 그죠? 이걸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딸 스톱을 해야 돼요. 여기 90년대에 나옵니다. 딸 스톱. 어떻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때부터 보면 딸들의 사회 진입과 교육 진입이 되게 높아집니다. 아까 이 90년에 대학 진학률이 2배 이상 나오는 게 뭐냐면 대학을 가지 않았던 잠재적인 우수한 여성들이 다 대학을 가면서 딸에서 스톱할 수 있는 근거적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육사, 공사, 해사, 경찰대 이때부터 여성들에게도 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고용제도가 남녀 간의 그 공고했던 고용제도 바로 남자는 종합직, 여자는 스텝직으로 분리된 노동시장이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즉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잘해야 개장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임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고용시장의 분절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없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90년대가 저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지금 현재 67, 8%까지 갔다가 한때 84까지 갔다가 지금 74에서 멈췄다 그랬죠. 왜 74에 멈췄을까? 이론적으로 우수 인재가 증빙받는 사회라면 100%를 향해 가야 되는데 왜 오히려 줄어들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90년대 대학 생활을 해본 부모들이 이 나이가 됐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대학을 간 이유가 대학을 가지 않았던 엄빠들 때문에 대학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친구들은 어떻게 여기 다들 대학 나오셨지 않습니까? 저랑 다들 비슷한 연배라고 치고요. 어떻게 지금 행복하세요? 엄빠의 말을 잘 듣고 여기까지 왔다면 굉장히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이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기들 중에 누가 공부하고 싶어 합니까? 사실은. 공부 안 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뭐 협박을 했다 치지만 요즘 협박도 안 먹히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거 대학 가봐야 크게 뭐 인생 달라지는 거 내가 봐도 그래. 그러니까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살아. 어차피 니넨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니까. 저희 집에도 아기가 둘이 있습니다만 아기도 아닙니다. 다 커서 나갔는데 한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막 저도 당연히 공부해라 뭐 이런 주의니까. 뭐 공부해라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관성적으로 공부해야 네 인생의 카드가 몇 가지는 더 늘어날 거야라는 굉장히 고상한 척 얘기를 했는데 그건 고상한 척이고 사실은 공부 더 하면 적어도 뭐 더 낫겠지 뭐 이런 맥락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이제 그걸 내려놓으니까 굉장히 편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두 애들은요. 자녀라고 생각하면 이게 갈등의 씨앗이돼요. 제가 하나 힌트 드릴게요. 다 돌아가시도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면 집안의 화목이 막 무르무르 피어납니다. 뭐냐면 집에 있는 자녀들은요. 우리 집에 제 집에 있는 빈 방에 장기 투숙하러 온 외국인 관광객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길 가다가 외국인 관광객이 말 붙이면 싫잖아요. 말 붙이기 전에 뭐 먼저 다 해주고 끝내주고 그냥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게 바로 90년대 경험이라고 봐요. 이분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남아있을 때 말씀드린 노동시장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걸 못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중간에 껴있는 1700만 20년 구간에 그나마 생산 가능 인구에 있는 지금 선진국에 태어난 친구들이 선진국의 삶에 맞게끔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줘야 밑에 있는 400만, 500만 애들이 그 길을 따라오면서 가족을 분화하는 약간의 힌트라도 던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를 볼 게 아니라 중간에 껴있는 이해 당사자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실제 90학번들한테 물어보면요. 국민연금 개혁 이슈도 다른 세대하고 좀 다릅니다. 윗세대들은 절대 빈곤이다 보니까 개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나 거는 다 받고 나서 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50대 중반, 적어도 60대 구간에 있는 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내려놓는 거 뭐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즉 과거에 만들어졌으나 더 이상 설명을 여기 떨어진 조세제도, 복지제도, 고용제도 관련된 현상들을 바꿀 수 있는 여지와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 20년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말씀드렸죠. 인구위기는 인구위기가 아니고요. 기회일 수도 있고 고용도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패턴별로 이 6가지 산업만 놓고 본다면 인구 구조는요.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위기가 다 있고요. 기회가 있어요. 조선 우리 중우장대왕 아까 얘기했죠. 개도교혁 때 만들어졌던 우리 저부가가치 산업들 요것들은요 우리 중대재해자급장 이 현상들처럼 고령근로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고령근로 계속 활용하면요 이분들 숙련은 좋을지 몰라도 이게 활동이 민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쪽이 사실 위기가 많아요. 다음에 이쪽 편에 가면 금융 이쪽은 굉장히 큰 기회가 중간에 껴있는 건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와 기회가 상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정리하면 은퇴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는요 지금까지 고전적으로 놓고 보면 인구 구조가 바뀐다. 자 위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갑자기 피부양육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돈을 못 벌게 되죠. 못 벌면 당연히 옹성거려집니다. 소비도 안 하게 되죠. 즉 A 라인으로 쭉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 생필품 제외하고는 사람들 안 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년 인구가 많은 거가 국가적인 리스크 위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분들 하나같이 복지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다른 영역을 보십시오. 보시면 B 영역이 뭐냐면 B2G의 영역입니다. 바로 복지의 영역이에요. 앞으로 아마 옛날에 건설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수 시장의 대체제가 바로 저는 사회 보장 산업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게 B2G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고 아픈데 이게 돈까지 없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장기 요양보험을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회 보험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나마 생산 가능성이 많아서 보험료를 낼 때는 버티고 있죠. 하지만 100만이 넘어갈 때 못 버틸 겁니다. 이거 결국 시장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 수요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B의 시장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C의 시장 이건 기술 혁신의 시장입니다. 바로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가지고 91세에 돌아가실 거를 알고 90세까지 생활하시는 분들이 근로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핸드폰 사야 되거든요. AI 써야 됩니다. 위로 새로운 시장.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는 시장이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금융 시장입니다. 지금 어쨌든 한국은 불가피하게 금융이 이쪽에 다 있어요. 중고령자들 분들이죠. 생활 자금으로 쓰려고 생각하고요. 상속 이게 또 큰 문제입니다만 아까 얘기한 90년대 대학생의 경험이 있는 중년들은요. 상속 의지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위에 계신 선배님, 지금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그냥 본인이 쓰고 본인이 죽으면 되겠는데 그거 어쨌든 안 써가지고 자식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안 해줄 거거든요. 제가 더 중요해요. 본인이 더 중요한 중장년의 최초의 중장년이거든요. 저 이렇게 보여도 X세야 됩니다. 저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들으면서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당시 굉장히 되바라졌다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마무시한 연령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써요. 유동성 빠지. 이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 아까 얘기한 내수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나쁜 단점이 이게 어쨌든 저쪽에 넘어가는 것들이 당분간의 금융, 그러니까 인구가 만들어냈던 금융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이게 아까 표현한 등급 B2G 시장의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금융 시니어 주택 시장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마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돌아가시는 현장이 아쉽게도 한국은요 92%의 사람이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현재. 근데 이걸 좋게 생각하면 그래도 돈이 없어도 요양원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어. 자기 부담 10%만 내면 되니까 복지 사회야 할지 뭐 지금 6천 개 가까이 있거든요. 실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요 원래 비버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서비스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근데 저게 B2G 시장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제한되고 그 안에서 시장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진 보호된 시장에 불과한 거거든요. 저는 거기 들어가서 죽기 싫어요. 그러면 선택지는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노블 카운티 더 클래식 500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씨레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못 들어가요. 저거 10억 내고요. 월 500만 원 줘야 새끼 준대요. 그럼 제가 해먹고 말죠. 저걸 어떻게 들어갑니까? 1,700만이 그 중간에 다 껴 있어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B2G 시장을 B2C 시장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빠른 속도로 그린라인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타깃이라고 표현된 이 중간입니다. 건강의 정도, 금전 지불 능력의 수준,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가치 이런 걸 조합한 방식의 최후 마지막 집을 세팅하는 시니어 주택이라는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 만들어졌던 어떤 내수 시장보다 굉장히 강력한 이거 원료를 찾아가면 바로 사회 보장 산업이거든요. 이건 집만 관련해서 집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사실 나머지 것도 다 하나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70년대생은요 돈도 많아요. 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빨간 라인이죠. 돈도 많습니다. 실제 그 돈이 또 장기 안정적인 소득이에요. 옛날에 우리 시니어 고객들이 안 썼던 이유는 뭐냐면 용돈 혹은 장사에서 했거든요. 용돈이 뭐냐면 제가 엄마의 한풀이의 전제는 뭐냐면 네가 잘 돼야 내가 노후가 즐겁지 뭐 이런 거 좋게 얘기하면 뭐냐면 네가 벌어서 나 책임져 이거거든요. 즉 사적 이전입니다. 보시면 사적 이전 2012년하고 24년 12년이죠. 12년 구간만 변화해도 사적 이전 확 줄었죠. 더 이상 밑에 애기들도요 주려고 해도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고요. 상황이 안 좋아서 부모님들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받은 돈도 잘 못 쓰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러니까 목돈 막 모아가지고 치킨집 차리고 망하고 이런 거예요. 용돈 아니면 장사죠. 근데 70년대생 아까 얘기한 새로운 저 같은 사람들은요 월급 확 늘었습니다. 근로소득 불과 지금 이분들이 은퇴도 안 했어요. 중반 상황인데도 이 상황이 늘었고요. 그나마 공적 이전 상황도 국민연금 이슈죠. 또 많이 늘어나. 이거는 하나같이 장기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소득이 단기적이고 뭔가 유동성이 있으면 사람들을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잘 안 쓰게 되는데 장기 안정적인 소득이 되면 정확하게 소비 구매력은 강화가 됩니다. 이런 식의 느낌도 중요하고요. 결국 시대 변화가 만든 새로운 트렌드 중에서 인구가 만든 것들은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옛날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많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상식이 달라졌다. 즉 새로운 불편, 불안, 불만 지점이 생겼다는 것은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제일 밑에 있는 보시죠. 20대 인생 득도라는 단어를 썼죠. 인생 득도 저거 금융권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금융산업은 미래 산업입니다. 단적인 뭐냐면 미래에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은 저축을 하고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헝거리 정신이다 뭐다 참아가지고 막 이걸 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금융의 핵심적인 맥락인데 따라서 젊은 친구들은요 위험 자산 막 편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야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한번 리체인지 가능해. 이런 식의 이 흐름들도 만들어져. 요즘 애들 더 잘 20대 넘어지면요 복구 불능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무슨 향상심이 있겠냐고. 이런 친구들 인생이 깨닫습니다. 바로 20살짜리가 인생 살아봐야 뭐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렇죠? 그런 사회는 미래의 편익과 현재의 고통을 교환하는 정상적인 사회의 기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회사 들어가면요. 우리 선배들은 회사에 쫓겨날까 얼마나 겁을 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7시에 데이터 가야 되는데 6시에 회식하자 그러면 바로 사표 쓰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왜? 회사의 미래와 나의 미래가 같지 않거든요. 우리는 같았죠. 달라요. 그러고 나서 비용은 압박은 느낍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000원짜리 김밥 먹으면서 10,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더 중요한 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중장년이니까 중년화가 되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아직까지 공격성이 남아 있고 막 이 근육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저 근육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사회에 잘 살아내기 위해서 최적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중장년 우리 아저씨들은요. 핵심적인 생활 전략이 바로 모계 사회의 적응 전략입니다. 와이프분들하고요.
싸우지 말고 눈 맞추고 하면서 그냥 대화도 사실 해줄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만 줘도 됩니다. 이것만 잘해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버텨내. 왜? 선진국 중에서 근육이 필요한 제조사항 없습니다. 선진국 하나같이 제조.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범죄율이 낮아요. 남성들 똑같습니다. 성징 줄이셔야 돼요. 성징을 강화해서 본인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중후장대형의 제조형 산업일 때 이게 먹혀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제조를 먹혀드는 건 이미 넘어섰다.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바뀔 겁니다. 그게 또 불안하면 결국 혼자 살아요. 평생 싱글이죠. 50세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싱글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생 독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변에 계십니까? 많습니다. 남성들은요. 돌아오신 분들 말고요. 애초부터 없었던 분들이에요. 남자들이 20%입니다. 여자들이 10%예요. 우리보다 조금 더 빨랐던 일본이 남자들이 30%, 여자들이 15%에 달합니다. 10명 중에 두세 명이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즉 가족 없이 50대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첫 경험이거든요. 이분들 왜 그런 대바라진 생각을 했을까? 얘기했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라니까요. 기성세대의 그 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회 라이프를 선택하는데 별 부담이 없었던 첫 번째 애들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은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애들은 더 빠른 속도로 오겠죠. 왜? 얘네들 최초부터 가족 다닐 생각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한 3, 40년 지나면 지나간 애들이 물을 겁니다. 아저씨, 아줌마, 가족이 뭐예요? 왜? 가족이 없거든요. 그렇게 늙어가면 은퇴는 또 반발할 수밖에 없죠. 또 살아내려니까 도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이런 식으로 안 받아주면 노인들이 사회에 표류될 수밖에 없는 느낌들이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뭐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무려 50가지의 세부 트렌드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인구 구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현상들이에요. 하나같이 풀어야 될 과제들입니다. 이 과제는 과거의 맥락이나 제도 질서는 못 풀어요. 그렇다면 이거가 여러분들의 업의 비즈니스의 한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B2B를 하든 B2C를 하든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고객, 최종적인 인구, 생산 인구, 소비 인구는 이런 식의 고민거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풀어주는 방식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흐름이 될 거고요. 옛날에 인구가 많았을 때는요, 우리께 싸요. 두 번째 품질도 좋습니다. 싸고 품질도 좋은데도 요즘 애들은 안 사요. 여기 애들은 요즘 애들 하나 더 얹어야 됩니다. 너의 소비가 CO2를 줄여. 너의 소비가 북극곰을 살려 뭐 이딴 얘기까지 해줘야 가치 설득까지 해줘야 그래도 살까 말까. 절대 총량은 한계형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고객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근로자의 생산 인구로서의 근로자도 마찬가지고요. 소비 인구로서의 고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정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부제가 제가 피자집과 삼겹살 얘기했는데요. 피자집 하십니다. 고객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피자를 시켜야 될 텐데 삼겹살 2인분이요. 그 피자집 주인 옛날 같으면 땀 때리고 내보냈을 겁니다. 지금은 옆집 막 얘기해가지고 삼겹살 바로 갖다 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 놓쳐버리면 이 시장 이거 망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다시 배고플 때 들어옵니다. 한 번 더 실험합니다. 짜장면 2그릇이요. 기분 나쁘죠. 이연복한테 전화해서 바로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배가 고프면 여기 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사업의 핵심이에요. 플랫폼은 그 정보를 모아내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최소한 앞에 적자 구간이 있는 뿐이죠. 한번 그 데이터 총량이 확보되고 나면 여기서 거의 모든 일생에 걸쳐있는 이벤트가 다 만들어집니다. 이거 다 공급하면 돼요. 집약과 선택과 집중의 영역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과거에는 다각화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역량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저는 뭐 집토끼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방식은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이거는 일본에서 총량이 최초로 줄어들었던 일본에서 총량이 줄어드니까 부가가치도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의외로 한 140여 개 산업군 중에서 요 10개 정도가 총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늘어난 산업들이에요. 위에 있는 빨간 거 의약간병은 늘어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올해 이 세스에서도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ESG가 세스의 주도적인 관점이었다면 올해는 이게 바이오로 바뀌었어요. 바이오 밑에 핵심이 뭐죠? 바로 초고령 현상입니다. 초고령 현상의 테스트 베드가 어디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똑같은 얘기인데 아마 의학과 간병은 뭐 고령 인구 절대 인구도 늘어나고 구매력도 있고 때문에 저건 아마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겁니다. 저건 아마 불문의 가지 문제는 제일 밑이에요. 육아, 교육 100만 시장으로 교육 시장이 세팅되어 있는데 지금 20만이에요. 그러면 80만이 쪼그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은 더 커지고 있어요. 왜? 이때부터 이제 개념이 달라집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해요. 바로 1인당 생산성이 더 중요합니다. 즉 애들이 줄어도 1인당 고급 특화 전략들 이런 비유로 끝낼까요? 우리 강남 대치동에 가면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있다면서요. 그죠? 그 뒷건물에 가면 그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입시를 위한 유치원 입시반이 있대요. 고객이 줄어드는 것은 위기로 보이나 사실 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내기가 중요하죠. 중간에 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 이씨 시장, 손보, 생보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명보험은 개도국 시장의 모델입니다. 수명과 관련된 이슈니까. 선진국은요, 손보 시장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소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할인점은 개도국 모델입니다. 지금 소매 시장은요, 다 편의점 모델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히 추정하는데 한 10년 후가 되면 대규모 할인점들은 사라질 겁니다.
대규모 할인점은 4인 가족이 특화된 방식으로 구매하는 쇼핑클럽이에요. 이제 이 4인이 없다니까요. 환자분밖에 없는데 할인점 가서 뭐 합니까? 바뀌죠. 이제 펫도 마찬가지. 인구주택 총조사 가면 지난번 선거에서 당신의 반려동물이 월 얼마 먹습니까? 이것도 나와요, 조사에. 왜? 옛날에는 반려동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반려동물한테 1,000만이 넘는다면서요, 그죠? 그 정도로 새로운 삶이 된 거죠. 이 시장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 하나만 더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 총량이 줄어드는 국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죠. 아까 제가 2.1 이하 국가들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근데 그거는요, 총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6이라도 총량이 늘어요. 왜? 외국에서 들어오는 친구들 때문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자연 증가분이 1.6이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총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전 세계에서 총량이 최초로 줄어든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국가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실험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실험을 따라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국제 비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에 맞게끔 가면 분기 지금 빨간 라인 했죠. 빨간 화살표 쭉쭉 떨어지는 게 우리가 인구학적 현상들이거든요.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라는 그 단계를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국가의 성장 동력, 바로 GDP는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2월부로 한국이 드디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앞으로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이 흐름이 빨랐던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사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살펴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 잘못 집어들어가 30년 고생을 했어요. 두 번째, 그네들의 극복 전략은 우리가 벤치마킹이 안 됩니다. 바로 덩치의 힘이에요. 1억 2천만의 덩치의 힘. 두 번째, 돈, 엔화의 힘입니다. 우리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는 지금 현재죠, 초고속, 초연결, 초융합, 초연 같은 ABCD,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신기술과 관련돼 있는 인구 구조의 융합 현상은 한국이 거의 최초예요. 뭐 다른 나라에서도 저런 기술이 있겠죠. 하지만 인구 구조는 지금보다 우리와 많이 다르거든요. 인구 구조가 달라진 상황에서 이런 시대 변화가 같이 있는 사회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 또 결코 뒤지는 나라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요거 잘만 활용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생산 가능 인구가 만약 악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중간에 껴있는 솔로 중년이라고 썼습니다만, 어차피 단신의 청년들이 혼자 사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노년이 가면 싱글 노년으로 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사실 과거에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심해야 될 거는 70년 개띠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중간입니다. 솔로 중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산 인구로서의 노동 시장뿐만 아니라 이게 생산 가능 인구로서 계속해서 남을 때의 이슈죠. 바로 소비의 욕구와 욕망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가족이 없는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최근 우리 텔레비 같은 거 많이 보면, 저도 볼 때마다 느낍니다만,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남성들의 보편적인 그 취미가 뭐냐면 피규어들 알죠? 로봇 같은 거 이렇게 옛날에 10대 때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랬을 때 절대 안 사준 거, 그거를 어마무시하게 비싸게 사가지고 유리창 안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보면서 좋아라 하잖아요, 그죠? 네. 이 옛날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왜? 가족이 없으니까. 근데 생애 전체에 걸쳐서 그 연령대가 소득은 또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그 구매력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즉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세대 가족은 두 가지 형식으로 바뀔 겁니다. 소위 불가피한 대가족 계속해서 남을 거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게 저희 집에 4인 가족으로 저희 집이 끝날까 봐. 이해 안 되세요? 보통은 4인 가족이 둘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지네끼리 분화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4인 가족으로 마지막 최후의 1인이 죽고 끝날까 봐. 이제 캥거루족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갔다고 안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컴백하는 캥거루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세대 가족이 한 측에서는 혼자 사는, 애초부터 혼자 사는 1인화가 굉장히 많고요. 한쪽에서는 이 소위 시대 변화를 이겨내려고 하는 가족의 힘을 서로 대체하려고 하는 불가피한 대가족들이 일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는 앞으로 30년 후에도 이런 형태의 아파트가 유지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아파트는 딱 4인 가족이 살기 좋은 생활 구조거든요. 근데 4인 가족이 끝났습니다. 아파트 설계부터 다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원도심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신도시의 시대는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들을 흡수하려고 하니 만들어졌던, 보통의 신도시는 그래서 저밀도의 분산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신도시인데도 압축 고밀도예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울 인구 빠르게 줄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신도시 이슈가 다시 원도심 이슈, 즉 모아내는 이슈로 바로 컴팩트 시티의 이슈로 올 수밖에 없는 이슈고요. 교육, 예, 앞에 우리 총장님 계십니다만 대학의 미래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의 존재 기능과 역할들을 빨리 수정해주지 않으면 학령 인구의 절대 감소 입하고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지, 예, 오늘 우리가 즐기는 복지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는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이걸로 정리할게요. 마지막은 시장사업 위기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아까 얘기한 제가 집토끼 산토끼라는 걸 썼습니다만 둘러보면 우리가 내수 서비스, 이건 결국 내수 안에 있는 우리 시장이거든요. 아마 중소기업 B2B가 아니라 B2C를 하시는 분들 훨씬 더 크겠습니다만 B2B의 최종도 어차피 C이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서 새로운 퍼스트 펭귄으로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식이 털려졌는데 제도가 그대로라 이게 불편해져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집도 제가 4인 가족을 표현했습니다만 저희 장모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하나 더 못할까요? 저도 우리 집에 개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드물게 대가족입니다. 대가족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밥에서 같이 식탁에 우리 집 개도 식탁에 올라와 있어요.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 우리 장인어른도 같이 살았는데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여기 1세대는요. 먹다가 뭘 흘리잖아요. 기계적으로 주워서 먹습니다. 뭐냐면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중간에 껴있는 우리 세대. 개도국에 태어나서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 즉 엄빠가 시키는 대로 대학만 열심히 가면 뭔가가 막 인생이 팔탈 열릴 것처럼 오해했던 개도국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래도 얻기는 해라는 마인드를 있는 사람들. 마지막 우리의 자녀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한국말로 대화를 합니다. 자, 그걸 멀리서 보시면요, 묵음으로 보시면 굉장히 화목하게 생각들 하십니다. 묵음을 올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다들 지네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언어와 문법이 다릅니다.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보여지는 단일의 정책 단일의 정책 질서 준칙으로 이 세 사람들의 욕구를 커버를 하려고 하니 어디선가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불편한 지점이 바로 가장 밑에 있는 가진 거 없는 바로 3세대들이거든요. 물론 그 밑에 있는 반려동물도 포함해서. 그죠?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결국 인구는 생산 인구든 소비 인구든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줄어드는 걸 전제로 갖추셔야 되고요. 줄어드는 거에 일단 첫 번째 익숙해져라. 두 번째 익숙해진 거 안에서 새로운 적응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대한 완화시켜주고 그 안에서 적응을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 갑자기 막 뭐 어디 지자체처럼 인구 10만인데 막 12만 할래요. 이거 될 턱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 자체를 굉장히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맞춰주고요. 일단 단신생활 얘기했죠. 1인화 이건 불가피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1인화와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은 한국이 아마 독점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죠. 내수시장 우리가 적다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엔 적었어요. 지금 안 적습니다. 5천만 1인당 GDP 4만 불 전 세계에 7개밖에 없어요. 한국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구매력 굉장히 세졌어요. 내수시장 없지 않습니다. 파워풀한 특히나 최근에 우리 보호무역과 관련된 우리가 자유무역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환상일 수 있어요. 그거는 아까 국제 분업 구조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굉장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통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서의 안쪽과 관련돼 있는 대응 능력도 갖춰야 돼. 그게 결국 내수 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구매력. 이게 선진국 시장 일반적인 패턴이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수준 많이 높지는 잡지 마라. 어차피 저금리 사회다. GDP도 낮은 거고요. 마지막 이 속에서 성장 기회를 찾는데 성장 기회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욕구 부분이 있다. 욕망 부분이 있다. 바로 인구가 바뀌면서 저출생, 고령화 이 두 현상에서 비롯되는 과거의 체제와 공급 주 구조로는 커버하지 않는 새로운 현상들을 정부도 더 이상 독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통상 웰페어 플러스 이코노믹스에서 웰페어 노믹스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주요 특히나 북유럽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피부화 인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피부화 인구가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로 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모두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노동시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활용이었고요. 그다음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인구가 변하면서 가장 첫 번째 충격이 생산 인구로서의 노동시장에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저출산으로 풀려고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중장년 세대. 저는 이걸 1700만 요즘으로는 단어를 쓴 거고요. 이 사람들을 재구성해 보면 이 사람들이 소위 복지의 객체가 아니라 생산의 주체로서 그리고 소비의 새로운 기회로서 움직일 수 있고 그렇다면
중소기업에게는 이 시장은 굉장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신 전영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행사를 마치기 전에 잠시 안내